오케이. 그러면 세 번째 시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KNN의 원리를 살펴보기 위해서요. 다음과 같이 이제 시각화이지 예시로 이제 보면서 살펴봤고, 또 이제 실제로 벡터 거리를 이제 산출하고 최근접 이웃을 이제 구하는 과정들을 이제 구현해봤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KNN인데, 그런데 지금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시드린 대로 이 문제 상황이 무엇이냐면, 요런 이상치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우리의 이제 고민 사항입니다. 그래서 KNN 쪽에서는 이상치에 좀 덜 민감하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 점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KNN 알고리즘에서 이웃수의 설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간단한 설정은 K1로 이는 특정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 가장 가까운 하나의 이웃을 사용해 예측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특정 샘플에 대해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대부분의 경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2개 이상의 이웃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K 값은 임의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이 알고리즘을 K 최근접 이웃이라고 부릅니다. 이웃의 수를 결정할 때는 분류 목표에 따라 이웃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다수결 원칙에 따라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클래스를 선택합니다. 동점의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종종 이웃의 수를 홀수로 설정합니다. 하지만 이웃의 수를 짝수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클래스의 표수가 동일할 때는 타이브레이커 규칙이 필요합니다. 가장 간단한 타이브레이커는 동점인 클래스 중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보다 정교한 접근으로는 가까운 이웃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동점을 해결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까운 이웃의 영향력을 높여 동점을 방지하거나 해결하며 동점이 아닌 경우에도 거리에 따른 가중치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웃의 수가 1일 때는 그냥 가장 가까운 걸로 예측을 하면 되는데요. 근데 그런 경우에 지금처럼 이상치에 너무 민감하게 동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 최근접 이웃의 개수를 좀 늘려서 살펴보자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것은 세모지만 세 개를 살펴보니 두 개는 동그라미였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두 개와 세모 다한 것 같다면 예측을 수행할 때는 다수결을 해야 되겠죠. 동그라미로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이웃의 개수를 3개로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제일 가까운 이웃은 파란색이지만 3개로 늘리는 경우에는 초록색이 2개가 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예측이 바뀔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설정은 어디서 하시면 되냐? 어디서 하면 될까요? 넘버 오브 네이버스, 여기가 이웃의 수입니다. 이거를 상위 드린 대로 3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KNN에서 이웃의 개수를 처음 1에서 3으로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상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K가 1일 때는 파란색으로 예측을 수행을 했는데요. K를 3으로 증가시키니까는 이제 주변을 좀 살펴보는 거죠. 보이스피싱을 안 당하는 방법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보이스피싱을 안 당하려면 주변에 전화하고 연락해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상치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얘도 옆에 있는 거 하나만 보지 말고 좀 주변을 봐봐. 이런 거죠. 근데 주변을 보니까 다 초록색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파란색으로 하는 게 적절하지 않지 않을까? 라고 이제 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결과가 이상치에 좀 덜 민감하도록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결과를 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KNN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런 원리들은 어디에 도움이 돼야 될까요? 성능을 내는데 도움이 돼야 됩니다. 아까 이제 그 종양 데이터를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는 n네이버스가 1로 설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상태에 좀 민감하겠다 라고 하는 이런 통찰을 이제 얻을 수 있죠. 그죠? 실제 기본값은 5입니다. 그죠? 네. 근데 기본값이 제일 좋다는 보장은 없고요. 다만 이제 1은 보통 사용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원리를 이제 논의 드리기 위해서 일단 1로 이제 시작을 해봤는데요. 5로 설정하니까는 당장의 이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왜 그렇게 동작하는지를 이해해야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서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더 높은 성능으로 우리가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당장 5로 바꾸니까 시험 점수가 92에서 95로 뛰죠. 그죠? 그리고 어제 그 캔서 데이터를 보니까 이상치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이상치가 상당히 많은 경우에 1이 설정되면 이상치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어, 얘네들이 이제 제대로 잠재적인 성능을 미달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잠재적 성능에 미달하도록 만드는 그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요. 캔서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을 조금 더 수행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캔서 데이터도 프레임을 이제 구성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캔서 CSV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읽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어제 그 만들어둔 파일이 있으시면은 바로 되실 텐데, 만약에 없으시면은 공유 폴더의 노트북스 폴더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이제 편하신 거를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행하고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코드셀을 하나 추가하고 캔서 프레임을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보면은 KNN이 좀 불리할 것 같은 느낌이 들면은 이제 기계학습에 대한 전문성이 이제 쌓여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KNN은 거리를 기반으로 하는데 지금 단위가 크게 다릅니다. 이게 X1하고 X2랑 서로 단위가 다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거리가 왜곡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얘는 킬로미터로 되어 있는데 얘는 센티미터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천천히 움직이고 얘는 좀 더 빨리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방해 요인입니다. KNN이 거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했었나요, 우리가? 강제로 그 단위를 정규화하는 과정을 이제 거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캔서 데이터로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야, 캔서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하면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전처리를 도입해야 된다는 통찰을 이제 얻었습니다. 프리 프로세싱에서 일단은 그 민맥스 스케일러를 어제 하나 소개해 드렸는데 그 스탠다드 스케일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둘 중에서 이제 어느 게 더 좋을지는 이제 모르는 상황이라서 이 두 개를 후보로 놓고 이제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요 스케일러를 일단 어제 소개해드린 민맥스 스케일러를 설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X 트레인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실제로 이제 변환을 수행을 한 다음에
그러면 보겠습니다. 요 스케일러를 이제 민맥스 스케일러로 수행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점은 이제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핏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X 테스트는 미래에 발생할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는 어, 이 단위 정규화를 하는 시점에서도 X 테스트는 그냥 없는 데이터 취급을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또 몇 달 뒤면 수능이잖아요. 그러면 수능 문제를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알면 안 되죠. 그래서 X테스트는 어떤 공정에서도 노출이 되면 안 되고 평가 시점에서만 단 한 번 사용돼요. 그래서 이제 요 핏을 수행할 때는 어떤 공정에서도 X테스트가 여기에 포함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이제 올바른 절차는 훈련 시험 데이터 분류를 수행하고 X 트레인에 대해서만 단위 정규화를 이제 하는 것이 바로 근데 실제 변환 자체는 X 테스트도 어차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최근 이제 한꺼번에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X 트레인하고 X 테스트를 이제 변환할 때 일단은 이제 X 트레인 스케일드 이렇게 하면은 또 밑에서 수정해야 되는 게 많아서 좀 번잡스러우니까는 그냥 원래 변수를 갱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 변환된 데이터가 실제로 잘 변환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X 트레인에 그 최소값을 구할 때 연산의 방향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산을 어떤 특정한 배열에 대해서 수행할 때는 이 기본적으로 연산의 방향이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에서 제일 작은 최소값 하나나 최대값 하나를 찾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 열별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연산의 방향을 0축으로 설정하면 열별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찾게 됩니다. 만약에 행별 최소값, 최대값을 찾아야 되면 1의 방향을 따라서 연산을 수행하도록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열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축 방향을 0으로 설정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열별로 최소값들이 여러 개가 나오죠. 그러면 이 여러 개의 값들이 모두 0인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때는 넘파이에 올 클로즈를 썼는데 왜 그러냐면 부동소점 연산이 들어가게 되면 부동소점이 그 정확하게 그 논리적으로 0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0.00000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부동소점을 비교할 때는 이런 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최소값과 최대값이 모두 0.0하고 1.0인지 여부를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 훈련 점수와 시험 점수가 97대로 올라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에 비해서 한 2%포인트 정도 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의 원리를 살펴보니 이웃의 수를 증가시키니 이상치에 좀 덜 민감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익을 받고 한 3%포인트 이익을 받고 그리고 거리 측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을 더 써주니까 거기서 2%포인트 더 이제 올렸으니까는 우리가 한 5% 정도 포인트 정도를 더 올리는 그런 이제 과정을 이제 했습니다. 따라서 아까 처음에 그냥 했을 때는 92 정도였으니까 나쁘지 않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오 잘하네 이런 느낌으로 된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성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 민맥스 스케일러가 아닌 다른 것을 이제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정규화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이미 상의를 이제 드렸는데요. 187페이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187페이지 데이터 전처리와 스케일 조정을 이미 이제 어제 상의를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원본의 데이터가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데 민맥스 스케일러를 하면 영일 범위로 딱 가둔다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전처리가 좋을지 여부를 미리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맥스 스케일러와 함께 잘 사용되는 것이 스탠다드 스케일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평균을 0으로 분산을 1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0을 근처로 해서 이렇게 이제 퍼트리는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되면 분산을 정규화하는 것이 좀 이제 느낌이 이제 강한 편인데요. 그래서 비교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기법을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제 셀을 복사해서 아래쪽에다 하나 붙여 놓겠습니다. 살짝만 수정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민맥스 스케일러를 적용했을 때 대략적으로 훈련과 시험 점수가 모두 이제 97에서 98 정도로 이제 봐야 되겠죠. 소수점 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러면 전처리에 따라서 성능에 영향을 주는지를 보기 위해서 스탠다드 스케일러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민맥스를 스탠다드 스케일러로 이제 바꾸는데, 한 가지 이 확인하시는 작업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변환된 데이터의 평균이 0이고요. 그리고 편차가 1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니멈이 평균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편차로 이제 바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스케일러로 바꾸면 평균이 0이고 편차가 1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대로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더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상이 어렵습니다. 예상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보시면 현재의 경우에는 소폭 마이너스가 있었습니다. 그죠? 민맥스 스케일로 했을 때가 1%포인트 정도 더 이익이 있었고요. 스탠다드 스케일로 하니까는 오히려 나쁘진 않은데 민맥스 스케일러에 대비해서는 1%포인트 정도 좀 뒤지는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데이터의 속성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면 일일이 이게 분석하면서 하는 것이 그 비효율적인 편이고요. 지금처럼 그냥 비교를 해보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실제 이 결과로 이제 보시면 결론적으로 데이터 전처리와 스케일 조정은 정답은 없다. 그래서 요 데이터 자체와 알고리즘의 조합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선호되어야 되는데 그걸 미리 예상하는 방법은 없고 지금처럼 이제 비교를 해보시는 게 가장 적절한 이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스탠다드 스케일러에 지금 이제 사용을 해보셨으니까는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서술을 187페이지 아래쪽에 이제 있습니다.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각 특성의 평균을 0으로 분산을 1로 변경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설션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확인도 해봤고요. 그런데 188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로버스트 스케일러라고 하는 것을 좀 비교할 만한데 스탠다드 스케일러랑 비슷한데 평균과 분산 대신 중간값, 즉 중앙값이죠. 50%. 그 사분위 값을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이상치에 좀 덜 민감한 방식으로 조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버스트 스케일러로 이제 바꿨을 때가 좀 이제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또 비교를 하기 위해서 셀을 복사한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이제 붙여놓고 이제 전처리 방법론들을 서로 이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버스트 스케일러로 이제 바꿔서 혹시 지금처럼 이상치가 많기 때문에 얘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큰 값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로버스트 스케일러로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영일 범위로 정교화를 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제 이 변환된 데이터 자체의 논리가 좀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미디언으로 이제 바뀝니다. 일단은 이게 조금 그 공식을 확인하는 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설션을 잠시 이제 제거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한 공식은 이제 교재에서 안내 드릴게요. 그래서 로버스트 스케일러로 이렇게 이제 바꿔서 일단 결과적으로만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로버스트 스케일러로 바꿨을 때는 오히려 스탠다드 스케일러보다 살짝 소폭, 그죠? 좀 이제 낮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로버스트 스케일러도 해보고 스탠다드도 해보고 그리고 민맥스도 해봤는데 현재로서는 민맥스가 제일 좋았다. 같은 알고리즘 데이터에 대해서 그런 결론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단위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독립적인 가치를 가지는 건 아니고요. 지금처럼 이제 어떤 알고리즘과 데이터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비교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KNN 쪽으로 이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참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본 부분을 확인하시는 건데요. 64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K의 개수를 한 개 이상으로 왜 해야 되는가? 왜가 중요한데요. 이상치에 덜 민감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효과를 실제로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이제 교재에서는 이제 임의적인 시각화 예시를 이제 하는데요. 67페이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K가 1일 때는 지금 보시면 대체적으로 요 위쪽은 세모의 영역이고 아래쪽은
그 동그라미의 영역으로 봐야 되는데 K가 1일 때는 이 경계선을 하나 넘어온 요 용감한 그 세모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 근데 K의 개수를 3으로 늘리면 조금 덜 민감하게 반응하고 K의 개수를 이제 9로 하면은 얘가 얘가 세모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이 아래쪽은 그냥 동그라미로 예측을 하는 거고요. 이쪽에서 또 용감한 동그라미 하나가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냥 무시하고 그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체 9개를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이거는 세모의 영역으로 평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게 이웃의 수를 증가시키는 거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이상치에 덜 민감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시각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굳이 이런 논의를 결정 경계라고 하는 것을 뭐 그려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거를 그리기 위해서는 어, 좀 이제 비정형적인 그런 작업들을 많이 수행해야 돼서 뭐 실제로 하실 만한 작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드 자체는 그냥 이 개념도를 그리기 위한 코드지 실제 KNN을 위한 코드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음의 논의는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K를 1에서 기본값인 5로 바꿔서 이익을 보긴 했잖아요. 근데 5가 제일 좋은 값인가 여부는 다시 따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다음 실험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K의 값을 1에서 10까지 변경하면서 성능을 측정해보는 그런 실험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실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처리 기법을 이미 이제 고정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민맥스로 처리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종양 분류 모형에서 K를 5로 딱 고정해 놨는데 이 부분을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이웃의 숫자를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바꾸면서 이렇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그 결과들을 수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프린트문 대신에 이런 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결과를 보시면 이 결과를 이제 보기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꿨는데 다음과 같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결과 자체를 이제 이렇게 표시하는 건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 데이터 프레임의 특성상 이 열별로 의미가 이제 다른 것들을 이제 보통 가정합니다. 물론 뭐 지금도 이제 문제는 없는데요. 근데 이제 훈련과 시험을 열로 바꾸기 위해서요. 그래서 행과 열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 트랜스포즈 T자를 의미하는 거를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행과 열이 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 점수 열, 시험 점수 열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데이터 프레임이 동작을 할 때 그 열별로 의미가 이제 다르다. 이런 이제 가정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 열별로 의미가 이제 다르도록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K죠. 그래서 이제 K가 이제 한 개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이런 식으로 점수들을 이제 수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K가 1일 때는 무조건 훈련 점수는 100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게 거리를 기반으로 하는데 자기 자신과의 거리는 언제나 0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훈련 시점에서 경험했던 데이터를 다시 한번 예측해 보라고 하면은 그냥 자기 자신과의 거리를 구하니까 언제나 무조건 100점을 보장합니다. 야, 근데 훈련 점수는 왜 보는 거야? 이게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는 훈련 점수 100점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동시에 보면서 이 두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살펴보면 아까 5일 때 97.7, 96.5였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값이 있나요? 있네요. 그죠? 결국은 수능 점수로 대학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테스트 점수에서 베스트 점수를 뽑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트 밸류즈를 이제 테스트 열에 대해서 수행하고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센딩 오름차순이죠. 오름차순이 아니면 내림차순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는 이제 기본적으로 K에 대해서 정렬이 이제 순차적으로 수행이 된 거죠. 1부터 이제 10까지 됐는데 지금은 이제 테스트 열에서 베스트 값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인 겁니다. 근데 동점들이 있네요. 9하고 10으로 증가시켰을 때 더 이상 이 테스트 점수가 이제 증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따라서 훈련 점수는 아주 살짝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아까는 우리가 5를 정해서 그게 좋았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실험을 해보니까는 5보다도 소폭 더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미리 예상하는 방법은 없고 지금처럼 이제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뭔가 성능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데이터요. 두 번째는 알고리즘이고 세 번째는 알고리즘의 설정. 이 세 가지의 요인들을 조합해서 성능을 내야 됩니다. 데이터 자체는 수집을 하는 것과 가공하는 크게 두 가지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가공은 정규화의 방향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정규화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가공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수집은 좀 근본적인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더 나은 그런 것들을 이제 어딘가에서 이제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것만으로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 점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실제 예시를 통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수집은 이미 이제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수집을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해당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알고리즘입니다. 지금 KNN을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보니 정규화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논의를 했고 또 K의 값이 1 이상의 어떤 값을 해야 되는데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형을 평가할 때는 훈련과 시험 점수 두 가지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기계학습 모델을 평가할 때는 결과적으로 두 가지 지표를 동시에 살펴봅니다. 기계학습은 먼저 주어진 훈련 데이터에 대해 가능한 높은 성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즉, 일단 모의고사를 잘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훈련 데이터에 대해 기계학습 모델이 맞춰지는 과정을 최적화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알고리즘인데도 봤던 데이터에 대해 100점을 맞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각 모델의 학습 알고리즘의 특성에 따릅니다. 만약 훈련 데이터에 대해 성능이 좋지 않다면, 즉 최적화에 실패한다면 그러한 상태는 과소적합이라고 합니다. 최적화를 완벽하게 수행해 훈련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 1.0, 즉 모의고사 100점을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최적화만을 잘 수행한다고 해서 기계학습 모델의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기계학습 모델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 활용하기 위해 훈련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를 대표하는 시험 데이터에 대해서도 동시에 좋은 성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적응 능력은 일반화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훈련 데이터에 대한 성능과 비교해 시험 데이터의 성능이 그에 못 미친다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즉, 모의고사를 잘 본다고 해도 결국 수능에서 모의고사만큼 잘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훈련과 시험 데이터 성능의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경우는 과적합 또는 과대적합이라고 합니다. 훈련 데이터에 과하게 최적화되어 일반화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기계학습 모델은 최적화에 성공하면서 동시에 일반화 성능도 좋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종종 최적화는 완벽하지만 일반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계학습 모델에 따라서는 완벽한 최적화를 무조건 보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이 일반화까지 완벽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일반화 성능은 반드시 시험 데이터로 평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모델의 표현력이고 두 번째는 데이터의 규모입니다. 모델의 표현력이 부족하면 과소적합이 발생하고 과하면 과적합이 발생합니다. 데이터가 너무 작은 경우에는 과적합이 주로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그 알고리즘들을 소개해 나가면서 언제나 이제 훈련과 시험의 그 점수의 양상을 살펴보면서 어, 현재 어떤 상태인가를 이제 평가하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까를 알려주는 이제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지표를 이제 뽑았는데요. 이 점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실험을 해 나가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케이? 우리 오전 시간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